이혼하고 전 재산 다 내 앞으로 넘겨. 아내는 그 말을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또박또박 일정한 속도로 말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숨조차 흔들리지 않은 채. 나는 그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식탁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내 심장보다 더 크게 들렸다. 뭐라고? 아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반복했다. 전재 산다. 그 세 글자가 내 평생의 수고를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평소처럼 차려진 저녁상, 식탁 위 반찬, 평범한 저녁 공기. 그런데 아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다. 마치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다른 계절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라는 말은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어쩌면 아내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일 뿐이었다. 아내는 한숨도 쉬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랑은 이제 더 못 살겠어. 못 살겠다. 그 말이 꽂히는 순간 가슴이 눌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또 말하지만 전 재산 다 내놔. 나는 다시 물었다. 왜? 아내는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담담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랑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 순간 식탁 위 국물 냄새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졌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됐다. 가난한 신혼 시절 둘이서 컵라면 나눠 먹으며 버텼던 날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그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시간보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더 강하게 나를 덮어버렸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난 뒤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그저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부부들이 흔히 그렇다고, 안 온다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아내는 각방을 쓰면서 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나를 생활에서 치워버리고 마지막엔 내 전 재산까지 치워버릴 준비. 솔직히 말할게. 아내는 팔짱을 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 그 말은 순간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정년하고 난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내에게 불편함을 준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줄은 몰랐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듯 턱을 괴고 말했다. 난 당신이랑 사는 게 오래전부터 너무 힘들었어. 오래전부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말들을 듣는 동안 내 뒷목이 서늘했다. 나는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된 거야? 그 사람이 생긴 지. 아내는 아주 짧게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몇 년 됐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몇 년. 그 말은 우리가 아직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도 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을 끝냈고 나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내 사랑도 내 존재도 아닌 내 전 재산이었다.
그날 내가 떨어뜨린 건 젓가락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자기 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도 않았다. 컴컴한 주방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나는 소음 같았다. 내 심장이 내는 소음 같기도 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분명 아내는 오래전부터 힘들었다고 했다. 그 말이 자꾸만 귀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아내가 언제부터 나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아내의 눈빛이 식었는지, 각방을 쓰게 된 건 첫째 아이가 결혼하고 난 뒤였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 코골이가 너무 심해.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이 진짜 이유인 줄 알았다. 아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고 나는 그저 미안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러는 줄 알았다. 그래서 기꺼이 내 방으로 옮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거리두기의 시작이란 걸. 창문을 닫듯 감정을 닫아버리는 첫 걸음이란 걸. 우리는 예전엔 어떤 이야기라도 나눴었다. 장 보러 갈 때 잡담, 드라마 보며 투덜대는 이야기, 비 오는 날 추억하는 이야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든 말이 사라졌다. 아내는 필요한 이야기만 했다. 식탁에 밥 있어. 비밀번호 바꿨어. 애들 이번 주말에 온대. 이 세 줄을 제외한 모든 대화가 천천히 증발했다. 나는 그때도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다. 세월이 그러려니 부부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넘겼다. 아내가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운 거라는 것도 모르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몇 년 됐어. 몇 년. 그 말은 정년 퇴직 전후라는 뜻이었다. 나는 회사 다닐 때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다. 회식, 출장, 야근. 집에 오면 지쳐서 말도 제대로 섞지 못했다. 아내는 그때부터 외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년 후 갑자기 내가 집에 있으니 아내에게는 갑자기 늘어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아내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늘 자기 생각만 했어. 나는 처음엔 그 말이 억울했다. 하지만 막상 곱씹다 보니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 아내는 참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무심히 던진 말들, 날카롭게 반응했던 순간들, 집안일을 당연한 일처럼 여겼던 태도. 그 모든 게 아내의 마음속에 쌓여 결국 감정을 닫아버린 건지도 모른다. 그 틈으로 다른 남자가 들어온 것이다. 전 재산 다 내놔. 그 말을 할 때 아내의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미안함이 없었다. 주저함이 없었다. 딱 하나 있었다. 해방된 표정. 그 표정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그건 누군가에게 오래 묶여 있다가 드디어 끊어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평생 함께 산 내가 그동안 아내에겐 묶여있는 삶이었던 걸까?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나와의 결혼을 떠났고 마음도 떠났고 생활도 떠났고 삶의 방향도 떠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내 전 재산만 정리하려는 것이다. 마치 빚 정리하듯
마지막 서류 마무리하듯 미련 없이.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내 아내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떠나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걸.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른 사람 생겼다고 말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몇 년 됐어. 몇 년. 재작년 여름에도, 작년 겨울에도, 올해 설날에도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도 모른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 우린 결혼 38년 동안 서로에게 화장품 하나 사줄 여유도 잘 없었는데. 그런데 그 향은 너무 고급스러웠다. 진하고 낯설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냄새였다. 나는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문틈 아래로 보이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이트 컬러의 정장용 쇼핑백. 그 안에 보이는 건 남성용 향수 브랜드의 로고였다. 남자 냄새다.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다. 아내는 그 남자와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리고 그 남자 향이 우리 집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원래 아내 물건을 뒤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성적이고 무던하고 갈등 피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다. 아내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다. 전화 목록 0번. 새로운 메시지. 읽지 않음 3. 저장된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숨기기 위한 사이란 뜻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열려고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패턴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패턴을 쓰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더 가슴이 아팠다. 아내는 나와의 관계를 숨긴 적이 없었다. 핸드폰에 잠금도 걸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잠금도, 패턴도 모든 걸 나에게서 숨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예전 같으면 마트 가거나 친구 만난다거나 아이들 준다고 반찬 싸간다거나 그런 단순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요즘 아내의 외출은 명확히 달라졌다. 옷을 더 단정히 입었다.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향수를 뿌렸다. 거울 앞에 오래 섰다. 그 변화가 이제야 보였다. 그 이유도 너무 명확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친구 만나. 그 말투는 마치 묻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그리고 핸드백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을 내 눈을 피하며 넣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 느낌은 본능이었다. 심장 아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이상한 감정.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있다. 이 문장을 객관적으로 머릿속에서 되뇌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다. 마냥 멍하니 있기엔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나간 지 10분 지나서 나도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큰 길에 나간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가 서 있었다. 그 표정은 그동안 내가 본 어떤 표정보다 밝았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해 지었던 미소가 아니었다. 아니, 나는 그 미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만 같았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내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탔다.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도를 검색했다. 그 버스는 도심 반대편의 고급 상가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카페, 레스토랑, 옷가게, 그리고 싱글남이 많이 사는 주거 단지가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옷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내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에 놓인 그녀의 신발을 보았다. 낯선 흙, 낯선 먼지, 그리고 신발 앞 코에 살짝 묻은 물기. 그건 혼자가 아닌 외출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내의 남자는 아내에게 설렘을 주는 사람이고, 기다림을 주는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아내에게 짐이라는 것을, 아내를 붙잡던 과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눕지 못했다. 등을 기대는 순간 아내와 그 남자가 웃으며 걷는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고 싶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그 세계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내 전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아내를 잡을지, 놓아줄지, 아니면 똑같이 싸울지. 아내가 집에 돌아온 그 밤, 나는 아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쉰 뒤 부엌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은 두려움 때문인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아내가 하라는 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방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네. 그 문은 몇 년 동안 아내 마음을 대신한 문이었다. 닫혀 있고 들어갈 수 없고 밀어도 열리지 않는 문.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문이 미워졌다. 아내가 아니라 인생이 나를 밀어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 방은 내가 정년을 하고부터 사용하던 방이다. 몇 년 동안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방을 전쟁을 준비하는 방으로 쓰기로 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깨진 안경, 오래된 공책,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명세서 뭉치,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었던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 둘 다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인데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의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책상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그만 놔줘야겠다. 나는 은행 통장과 보험 서류를 꺼냈다. 아내가 전 재산을 달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했다. 보험 증권, 예금 통장, 적금, 퇴직금의 일부, 그리고 집.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내가 이 나이에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기록이 필요했다.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적어 내려가면서 조용히 웃음이 났다. 내 인생, 결국 돈으로 정리되는 건가? 웃음은 금방 눈물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처럼 차갑게.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대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제 늦게 들어왔네. 아내는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다. 응, 늦었어. 그 말투, 분명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찢어질 만큼 냉정했는데, 오늘은 딱 한 줄 정도 흔들렸다. 왜일까? 나는 그 이유를 금방 알았다. 아내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던 것이다. 바로 싸우거나,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도, 분노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내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아내가 컵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다. 왜 그래? 나는 일부러 자연스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야는 아무것도 아닌 표정이 아니었다. 아내는 그날 오전 내내 내 방 앞을 2번이나 지나갔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저 귀를 가까이 대고 내가 뭘 하는지 듣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아내는 문틈으로 숨소리를 죽이며 물었다. 왜 아무 말 안 해?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다. 나는 대답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잖아. 그 순간 문 밖에서 아내의 숨이 잠깐 멎었다. 아내는 그 말에 흔들렸다. 정확히, 확실히. 왜냐하면 아내는 내 감정이 폭발하며 자신을 붙잡아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노여움도, 비난도, 울음도 예상했지만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이 차분한 말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는 방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깐 주저했다. 그리고 결국 열지 못했다. 문이 닫힌 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너 때문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반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분했고, 너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전적으로 느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유지할 용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내게서 원한 건 전 재산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다. 내 반응이었다. 내 흔들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반격은 시작된 것이다. 아내가 내게서 멀어진 이유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흔들린 건 분명했다. 하지만 아내가 두려워하는 감정도 있었다. 그 감정의 정체를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내 인생의 균열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조심스럽게 받았다. 저 혹시 윤님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낯선 목소리. 네, 그런데요? 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집안에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순간 멈췄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물었다. 누구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전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센터?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며칠 전에 와이프분이 오셨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연락드렸어요. 아내가 주민센터에 무슨 일로? 그곳은 서류 떼러 가거나 신고할 때나 가는 곳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일로요? 남자의 대답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아내분께서 혼인관계 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을 떼 가셨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그 서류들은 이혼 준비에 필요한 첫 단계였다. 아내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분이 매우 가라앉은 표정이었어요. 눈도 많이 붉었고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 그 말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아내는 분명 날 밀어내고 전 재산까지 요구하고 냉정하고 단단한 표정을 지었었다. 그런데 그녀가 울었다고? 그녀가 불안해 보였다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아내 모습과 전혀 달랐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내분이 서류를 떼러 오면서 손이 떨린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내는 내게 단호했지만 그 남자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남자가 이어 말했다. 아내분이 남편분이 서류를 보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은 마치 복잡한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두려웠다. 아내는 흔들렸다. 아내는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쫓기듯 이혼을 강행하고 있었다. 그 무엇이 아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서류들 사이에서 아내가 몰래 정리해둔 종이 묶음 하나가 떠올랐다. 서랍 깊숙한 곳에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던 봉투. 그때까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외면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의 전화 이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보험 증권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 이름이 아내도 나도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이름이었다. 남자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다. 그는 아내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아내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아내의 재산까지 손대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듯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 그 남자는 아내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의 삶을 빼앗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 아내에게 재산을 옮기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내에게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을 것이다. 아내가 전 재산을 요구한 이유가 너무 분명해졌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남편 돈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다. 아내는 그 남자를 위해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 남자를 잃지 않기 위해 이혼을 당하는 중이었다. 거기서 내 안의 감정이 바뀌었다. 배신감만 있었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연민이었다. 아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내는 오랫동안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 틈을 그 남자가 파고든 것이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도 이용당한 거구나.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생겼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내의 분노, 차가움, 이혼 요구, 전 재산 요구. 그 모든 건 아내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내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파고들 차례다. 아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드러난다. 그날도 그랬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날씨, 평범한 시계 초침.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함 속에서 아내의 인생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다. 그날 오후 나는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그런데 아내의 울음이 아니었다. 아내는 평생 눈물을 잘 보인 사람이 아니었다.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대부분 혼자 삼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거실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무슨 일인가? 또 남자와 싸웠나? 더 나쁜 일이 생긴 건가?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 그렇게밖에 못해? 돈 가져오라고 했잖아.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남자였다. 아내가 사랑한다고 믿었을 남자. 아내가 모든 걸 바칠 정도로 빠져들었던 남자. 그 남자는 지금 아내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너 이럴 거면 그냥 끝내자고 했잖아. 아내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오빠 제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단번에 알았다. 아내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외로움, 두려움, 자존감, 나이, 그리고 여자로서의 마지막 인정 욕구. 그 모든 틈을 그 남자는 정확히 파고들어 아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내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내는 내가 거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언제부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는
전 재산을 요구하던 그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겁에 질린 한 사람의 울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진짜 얼굴을 보았다. 아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나한테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아내는 마치 내 손에 잡힌 듯 고백을 쏟아냈다. 돈을 계속 요구했어. 전 재산. 아니면 끝내자고 했어. 나 정말 바보 같은 건데.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나 그 사람. 나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나는 아내가 왜 그토록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는지 알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는 그 협박에 굴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휴대폰에서 들렸다. 나랑 끝내고 싶으면 끝내든지. 근데 돈은 가져오고. 그 말은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귀에도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여보, 왜 말이 없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여보가 아니고 남편인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짧게 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나는 말했다. 우리 아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그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아내는 바닥에 무릎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이혼하자고, 전 재산 내놓으라고 냉정하게 말하던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 붙잡고 싶은 손, 도움이 필요한 손이었다. 아내는 울며 말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웠어.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아내는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진짜 싸움은 전 재산을 요구한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내를 망가뜨린 그 남자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도 아내의 인생도 저 남자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했다. 당신, 이제 숨지 마라.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니까.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날 버린 줄 알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선택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내는 선택한 게 아니라 잡혀 있었다. 그리고 아내를 궁지로 몰아넣은 건 그 남자였다.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명확해졌다. 나는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패하는 싸움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나이는 몇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아내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내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며칠 전엔 잠금 때문에 보지 못했던 아내의 휴대폰. 그날 밤 아내는 울고 난 뒤 기운이 빠져 휴대폰 잠금을 풀어둔 채 잠들었다. 그건 아내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신호였다. 더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
전화 기록, 사진첩. 그 남자의 흔적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오늘은 얼마 준비해? 오빠 바빠. 시정 계좌로 보내. 늦으면 끝이라고 했다. 남편 모르게 처리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내 남편 돈만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자. 그 말은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속임수였다.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내 심장은 수십 번은 터질 것 같았다. 분노, 증오, 작은 절망.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냉정해져야 한다. 싸움은 무너지면 지는 것이다. 나는 그 남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 감정을 잠시 꺼두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모든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날짜별 아내의 외출 시간, 그 남자와의 통화 시간, 돈을 요구한 메시지 내용, 협박성 문장, 보험 수익자에 적힌 남자 이름, 아내가 울던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뭘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주마. 다음 날 아내는 눈이 붓고 힘이 빠진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어디서 만났어? 아내는 처음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잠시 뒤 포기한 듯 말했다. 동네 문화센터. 그 남자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이웃남으로 접근했다고 했다. 아내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던 시기에 그에게 기댔다고 했다.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줬어. 남자한테 그런 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아내의 목소리는 참 슬펐다. 아내는 사랑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다. 외로움 때문에 쓰러진 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얼굴은 알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내 핸드폰을 잡던 손이 잠시 굳었다. 사진 속 남자는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멋지지도 않았고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딱 여러 사람 등쳐먹고 다닐 만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를 무너뜨렸다. 나는 속삭였다. 저 남자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직접 만난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철저히 준비했다. 대면 녹취 앱 설치, 통화 녹음 기능 활성화, 증거 파일 백업, 휴대폰 위치 공유 설정, 지인에게 사전 연락, 경찰서 상담 기록 남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나갈게. 아내는 겁먹은 눈으로 말했다. 조심해. 그 말은 아내가 처음으로 나를 믿겠다고 말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 섰다. 손엔 아내의 서류 복사본과 그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문을 밀어 들어가기 직전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다. 그 남자와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정면 승부가 지금 시작됐다. 그 남자가 자주 온다는 카페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 끝에 있었다. 평일 낮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따뜻한 커피 냄새만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내 아내를 울리고 협박하고 전 재산까지 요구하며 아내의 삶을 무너뜨린 남자. 그 남자는 너무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세상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 남자 앞에 다가가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겨 앉았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보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누구시죠?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어제 전화 통화한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목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아내에게 돈 요구하던 그 남자. 맞죠? 그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 남자는 얼굴 근육을 억지로 펴며 말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위로해 주려고. 나는 단칼에 말했다. 위로? 협박 메시지까지 보내며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전 바쁩니다. 가보시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앉아요. 지금 나가면 당신이 훨씬 불리해져. 그 말에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내 휴대폰을 켜 메시지 화면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아내 휴대폰에서 백업한 그의 메시지들. 전 재산 내놔. 안 가져오면 끝이야. 남편 모르게 돈 빼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목소리죠? 어젯밤 통화 녹음. 남자가 아내에게 돈 가져오라고 윽박 지르는 목소리. 카페 안에 작게 울렸다. 남자의 두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그건 장난이었어요. 나는 비웃었다. 장난치러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그 남자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게 노려보듯 말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나는 자세를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협박하지 않아. 그 말에 남자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나는 법적으로 할 거고 증거로 할 거고 당신이 나한테 남긴 모든 흔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아내에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다. 그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뭘 안다는 거죠? 나는 말했다. 아내가 당신 때문에 울었다는 것. 그 말이 떨어지자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불안해했다. 흔들렸다. 그 표정에서 이미 절반은 이긴 싸움이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기 시작했다. 천천히, 비열하게. 그래서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아내에게 요구한 금액, 메시지, 협박 내용, 통화 기록. 이 모든 건 공갈협박죄에 해당돼. 남자는 웃음을 멈추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아내에게 접근한 방식, 금전 요구, 심리 조종. 이건 명백한 로맨스 스캠 패턴이야. 남자의 어깨가 크게 움직였다. 나는 확신했다. 맞다. 이 남자는 전문 사기꾼이다. 나는 남자에게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둘 중 하나 선택해. 남자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첫째, 내가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서 당신 협박 공갈사기 혐의로 신고한다. 남자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둘째, 아내 번호 차단하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계좌로 보내라고 했던 명단 전부 삭제하고 그리고 아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게 당신이 스스로 이 관계 끝내라. 남자는 침묵했다. 의자를 움켜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내가 던진 문장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이 아내에게 한 짓 내가 모두 알고 있고 그 모든 걸 당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남길 수도 있어.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남자는 말했다. 정리할게요. 연락 안 할 테니까. 제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남긴 상처는 내가 대신 덮어줄 거야. 하지만 다시 접근하면 그땐 진짜로 끝내겠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카페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끝났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지 그 남자와의 싸움만 끝난 것일 뿐, 가장 중요한 아내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원망? 질책? 화? 아니었다. 나는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이 딱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내를 무너뜨린 건 그 남자가 아니라 세월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우리 둘의 침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남자와의 대면을 끝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햇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바람도 평소처럼 불었다. 그런데 내 마음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무겁고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 집은 아내가 있는 곳이었다. 내가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이었고 가장 오래 상처받은 공간이었으며 가장 오래 사랑했던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전처럼 울지 않았지만 눈이 잔뜩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눌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아내는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 마른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사람 만나고 온 거야? 나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아내의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다. 응, 만나고 왔어.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내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은 전 재산을 요구하던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외로웠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일어나. 내가 손을 뻗자.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나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한테 다시 말할 자격이 있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상황이 내가 상상했던 어떤 결말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말했다. 그 사람. 처음엔 그냥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은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하고,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한 번만이라도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 그 말은 삶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아내의 진짜 울음이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 그때 말하면 됐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도 당신은 듣지 않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응 아니면 그래. 그마저도 나를 보지도 않고.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아이들 크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아내에게 더 다가가야 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졌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갈 때 나는 눈을 피했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할 때 나는 TV만 보았다. 아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서 멀어져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나는 아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평생 말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다. 나도 무서웠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 크고 둘만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그 말은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꺼낸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당신도, 나도 외로웠던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 다 말을 너무 오래 안 했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질문은 이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혼.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날 봤다. 하지만 하나만 확실히 하자. 아내는 숨을 죽였다. 나는 말했다. 우리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자.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다. 현실적인 재정이 남편이 선택한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인생의 조정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날 버리지 않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버리는 건 그 남자처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버리진 않는다. 아내는 말없이 울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결혼의 마지막 장은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소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정적 사이에서 나와 아내는 서로의 방에서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새벽 3시 모든 집이 잠들었는데 우리 둘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대답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머리도 제대로 못 묶은 채 눈은 밤새 울어서 붓고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어찌나 슬프던지. 아내는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모아 꽉 쥐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약했고 너무 작은 숨 같았고 너무 늦은 말이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이런 말. 늦은 거 알아? 늦은 거 아는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래도 한 번만 듣고 가면 안 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 사람한테 버려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말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는 뭐였어?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이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나랑 사는 게 피곤해 보였어. 내가 밥 차려도 말 없이 먹고 나가고, 내가 말 걸어도 대답 없이 TV만 보고, 난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은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건 아내만의 오해가 아니었다. 진짜로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이어 말했다. 그래서 누가 내 말 들어주니까 그게 마음이 갔던 거야. 그 말은 정말로 아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듯 떨구는 고백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아내가 고개를 든다. 애들 독립하고 둘만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였어. 당신이 외로웠던 만큼 나도 나름대로 무너지고 있었어. 아내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로한테 말 못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어서 서로를 잃어버린 거지.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은 이 부부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당장 이혼하자고 하진 않을게. 아내의 눈이 잠시 크게 흔들렸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진 않을 거야. 아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둘 다 노력해보자. 진짜로. 처음부터.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낌을 참았다. 고맙다. 그 말은 이혼 요구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40년 전 나를 처음 좋아하던 그 사람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꺼냈다. 나는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근데 당신도 나랑 잘하고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당신이랑 다시 살고 싶어. 그 말은 아내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건넨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서로한테 말하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숨기지 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말했다. 잡아줄게. 아내는 말했다. 나도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40년 동안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마음을 말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밖이 천천히 파랗게 물들었다. 아내는 기억에 남을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나는 대답했다. 당신만 버리지 않으면 나도 안 버릴게. 그리고 그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결심이었다. 새벽이 지나 햇빛이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침은 이상하게도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우리 둘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말없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커피를 내릴 힘도 차를 끓일 힘도 없었지만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참 오래된 위로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오늘 시장 갈 건데. 당신 뭐 먹고 싶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4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당신 먹고 싶은 거 해줘. 아내는 오랜만에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게 이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장 보러 가는 길,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공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다. 아내가 먼저 작게 말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 하면서. 그 말은 우리 둘을 향한 서로의 반성 같았다. 아내는 시장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잡았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다. 손이 작게 떨렸다.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외롭다고. 다른데 기대지도 않을게. 그리고 진짜 미안해. 그 말은 지난 40년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는 진짜 사과였다. 나는 아내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다. 나도 노력할게. 당신 말 들으려고 할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말하고.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응. 그거면 돼.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프고 또 따뜻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같이 있어주는 것, 말을 건네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위로였다.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밥상은 평소처럼 소박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2가지를 조용히 챙겨줬다. 나는 말했다. 고마워. 그 말은 아내가 세상을 살아오며 가장 듣기 어려웠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작게 웃었다. 나도 고마워. 그 말로 하루가 끝나갔다. 밤이 깊어졌다. 둘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던 순간 아내가 나를 불렀다. 당신,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내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내는 오랜만에 마음 놓인 얼굴로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나는 내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다. 그날 새벽처럼 마음이 뒤엉키지도 않고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가슴 안에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도, 아내도 서툴 것이고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게 했다.